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22일 정오입니다. 오늘 오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2020년 국가 예산 관련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연설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요약하면은 우리는 아직 재정이 건전하다, 더 써도 괜찮다, 그리고 평화경제, 북한과의 평화경제를 하면은 또 다른 돌파구를 만들 수가 있다. 그리고 이른바 소득 주도 성장이 잘 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강조하는 게 우리는 아직 재정이 건전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재정이 건전하도록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박근혜,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사실상 바깥에서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이명박, 최근에 두 사람입니다. 최근 두 사람.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금융위기를 가장 잘 극복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떻게 하면 나라 살림을 알뜰하게 살 것이냐, 낭비 요소를 줄일 것이냐 해가지고 4대 개혁을 하다가 문재인 세력으로부터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재정이 건전하다고 하는 것은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이 잘했다, 그래서 낭비 요소를 최소화했다 하는 이야기인데, 물론 이명박, 박근혜 이름은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모 세대가 이룩한 경제적 토대 위에 아들, 딸 세대들이 민주주의 가치를 정립했습니다. 우리가 책임 있는 중견국가, 민주국가로 성장한 것은 모든 세대, 모든 국민의 땀방울이 모아진 결과입니다. 부모 세대라고 했어요. 이 부모 세대 중에 들어가야 할 두 사람이 있죠. 이승만 세대, 박정희 세대입니다. 부모 세대라고 하지 말고 이승만, 박정희 두 위대한 대통령이 영도하던 시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야죠.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 논법을 읽어보면은 국민들은 다 열심히 했는데,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망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열심히 했다, 이런 논리가 구성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잘한 거는 다 국민 덕분이고 못한 거는 다 지도자 덕분입니까? 그럼 북한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북한이 저렇게 망조가 든 것은 그것도 북한 주민 때문입니까? 김정은 때문이 아닙니까? 어쨌든 부모 세대가 열심히 했다고 하니까 나름대로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비판은. 자, 혁신적, 포용적, 공적, 평화 경제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했습니다. 혁신, 포용, 공정, 평화 다 막연한 이야기입니다. 막연한 이야기.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정부 예산안대로 해도 내년도 국가 채무 비율은 GDP 대비 40%를 넘지 않습니다. OECD 평균 110%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은 수준이고, 재정 건전성 면에서 최상위 수준입니다. 이게 바로 전 정권이 잘했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삭생략 해버리고 현재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아주 통계 비교의 함정이 있습니다. OECD 국가는 이미 복지 정책을 한 100년 이상 해온 나라들입니다. 우리는 제대로 된 복지 정책을 할 만한 돈이 없었어요. 돈을 마련해 가지고 최근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을 비교할 잣대가 다른 거죠. 복지 정책, 낭비적 복지 한 지가 한 2년 되는 한국과 수십 년 된 OECD 국가를 비교하면 당연히 차이가 나죠. 국가 채무 비율이. 그런 걸 다 생략하고 이야기합니다.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 모두 한국의 국가신용 등급을 일본, 중국보다 높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견실함은 우리 자신보다도 오히려 세계에서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덕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삶이 나아졌다고 체감할 때까지 재정의 역할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확장 예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여기 재정 뭐 확장 예산 이렇게 어렵게 이야기하는데 돈을 퍼주겠다는 겁니다. 돈을 퍼주겠다는 겁니다. 그냥 일 안 하는 사람한테도 그냥 퍼주겠다는 걸 이렇게 고귀한 말로 쓰고 있습니다. 확장 예산, 재정 역할. 재정은 국가 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입니다. 수단이라고요? 재정은 국가 정책을 실현하는 수단 중에 마지막 수단이어야 합니다. 시장 경제에 맡겨야 돼요. 그리고 개인의 책임과 자율에 맡겨야 합니다. 가난은 나라도 해결할 수 없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가난은 그 본인이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하지 못할 때 국가가 재정을 쓰는 것이지, 재정은 국가 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이라고 하면은 사회주의 하자는 거죠. 재정은 국가 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이라고 믿는 게 사회주의 배급 경제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총 지출을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 5천억 원, 총 수입은 1.2% 늘어난 482조 원. 이렇게 되면 벌써 여기에 약 40조의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지출은 9.4% 늘리고 수입은 1.2% 늘리면은 8%포인트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만큼 재정이 악화되는 거죠. 이걸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포용의 힘과 공정의 힘을 키우는 재정이랍니다. 재정이 포용의 힘과 공정의 힘을 키운다고 했는데, 재정, 이런 식의 재정은 공짜 심리를 확대시키고, 그리고 고마워하는 마음을 없애버립니다. 인간을 가장 빨리 망하게 하는 방법이, 첫째는 공짜를 가리킵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지 말라는 증오심을 가르치면은 제일 빨리 망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바로. 한반도는 지금 항구적 평화로 가기 위한 마지막 고비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아닌데요. 한반도는 지금 항구적 긴장 상태로 가기 위한 마지막 고비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이 2년 동안 계속 이 정책을 쓰면은 한국은 핵무장한 북한에 종속이 되고 한미동맹은 해체 또는 약화로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말은 거꾸로 해석하면은 거의 대부분이 맞습니다. 한반도는 지금 항구적 평화로 가는 게 아니라 항구적 전쟁 상태, 긴장 상태로 가는 마지막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넘어야 할 비핵화의 벽입니다. 대화만이 그 벽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대화가 비핵화를 가져온다고요? 대화했잖아요. 지난 2년 동안 해보니까 북한은 핵폭탄을 한 10개쯤 더 만들고 대한민국은 더 위험해졌고 한미 군사훈련도 중단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런 대화를 계속 해야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이게. 우리의 운명을 남에게 맡기지 않고 우리 스스로 결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강한 안보입니다. 그런 말을 하려면은 지금부터 우리는 핵 개발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하겠다. 북한이 언제까지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NPT 10조에 의해서 탈퇴하겠다. 이런 선언을 해야 되죠. 우리의 운명을 남에게 맡기지 않으려면.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안전을 중국에 맡기고 북한에 맡기고 미국에 맡겨놓고 있습니다. 특히 삼불 정책, 시진핑에게 약속한 삼불 정책은 매국 정책이죠. 뭐냐? 수도권에 사드 배치하지 않겠다. 그래서 수도권으로 북한 핵미사일이 날아올 때는 가능하면 많은 사람이 죽도록 하겠다. 아닙니까? 제 말이 좀 과하다고 생각합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미국과의 미사일 공동방어망에 들어가지 않겠다. 왜 공동방어망에 들어가지 않아야 합니까? 공동방어망에 들어가야 우리가 핵폭탄 맞지 않고 살 수 있는데, 그 약속을 시진핑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지 않겠다. 이게 다 시진핑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안전, 생명, 재산을 희생시킨 거죠. 그랬는데 우리의 운명을 남에게 맡기지 않고 우리 스스로 결정한답니다. 이완용의 매국과 문재인의 매국은 질이 다릅니다. 이완용 때는 매국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국내외적인 환경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 참
악역을 맡은 셈인데, 문재인 씨는 지금 대한민국이 결심만 하면은 당당하게 주권을 지키고 번영할 수 있는데도 굳이 대한민국이 망하는 코스로 지금 접어들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면 우리 경제는 새로운 기회를 맞게 될 것입니다. 남북 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경제, 문화, 인적 교류를 더욱 확대하는 등 한반도 평화와 경제 협력이 선순환하는 평화 경제의 기반 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핵을 폐기하면 됩니다. 핵 폐기하고 남한 적화 전략 폐기하면 되는데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 전제 조건에 대한 실천 방안 없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공허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최근의 사태에 대해서는 요사이 개발한 용어가 이겁니다. 국민의 요구는 제도에 내재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자는 것이었습니다. 사회 지도층일수록 더 높은 공정성을 발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조국을 법무장관에 임명을 해서 국민들이 공정과 특권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한 데 대해서 임명권자로서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건데 제도에 내재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자. 그러면 지금 조국 일가가 저지른 비리가 제도 내에 내재된 합법적인 불공정입니까? 이게 합법적인 불공정입니까? 합법적인 특권입니까? 그러면 구속영장은 왜 청구됐습니까? 공수처 이야기를 또 하는데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 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국정농단 사건은 없었을 것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보다 훨씬 더 질과 양으로 압도적인 조국도 막지 못했는데 조국의 국정농단을 막지 못한 것과 공수처가 있었으면 그걸 막을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공수처가 왜 장성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는지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됩니다. 공수처가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왜 장성과 퇴역 장성까지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느냐? 군대를 정치적으로 장악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은 좌익 정권의 게슈타포 만들겠다는 거죠. 정치는 항상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 자신부터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과 함께 스스로를 성찰하겠습니다. 요거는 약간 완곡한 반성으로 들립니다. 그나마. 감사합니다.